네, 안녕하십니까. 깡승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1900포인트를 올라왔죠. 21선도 돌파가 나왔고, 어저께 미장이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아침에는 낮게 출발했는데, 역시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최근 들어서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부합하고 또는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한 산업재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기계 이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띄워줬고 그 외적으로 금융 섹터, 은행, 보험, 증권 모두 다 강세를 띄워줬죠. 1900포인트 돌파가 나왔으니까 증권 쪽에서 모멘텀 받는 것도 당연하겠죠. 반면에 시장에서 오늘 약세 띈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1, 2 종목이 약간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앞전에 자사주를 매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서 차지한 시가총액 비중을 낮춰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약세를 띠면서 오히려 지수 상승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신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군을 말씀드릴 때 그 종목군이 다들 철강, 화학, 그리고 순수화학, 그리고 건설, 그리고 뭐였죠? 조선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저평가 밸류가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세를 띠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00포인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갈 자리에서 굉장히 작은 구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강하게 가셔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21선 쌍바닥이 만들어졌냐 이 부분인데 21선 쌍바닥이 이제 슬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쌍바닥이 나올 때는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보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어저께 미국의 FOMC 회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애플의 하락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이 되어 있었죠.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외적으로 FOMC의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어저께 미증시의 하락을 끌어내린 그런 요인이 되었었죠. 자, FOMC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어차피 금리 동결인 건 당연한 이야기였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경기 둔화 우려 이 문구가 다시금 들어온 거죠. 이 문구가 언제 들어왔었냐? 앞전에 작년 9월 달에 이 문구가 똑같이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작년 9월 달에 미증시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8월 달, 우리나라는 좀 빨리 바닥이 나왔는데 8월 달에 나왔고 미증시 같은 경우 9월 달에 바닥이 나왔었는데 바닥이 만들어질 때 그 전까지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경기 둔화 우려였었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 다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문구로 삽입되었다. 약간 뭐예요? 후행이죠.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 앞으로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얼만큼 이어질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S&P 500 지수를 보고 미국의 나스닥 차트를 보고 둘 다 뭐 상관없는데 우선 S&P 500 지수를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자면은 자, 화면이 아직도 안 나오죠? 자, 이게 나왔네요. 자, S&P 500 지수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앞전에 8월달, 9월달 이때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대에서 앞전 하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급락 떨어지고 났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바닥 만들 때 미 FOMC에서 경기 관련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강세를 띄워줬었는데 이번에도 시장에서 우리나라 똑같이 3단 하락으로 마지막에 크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S&P 500 지수 같은 직전 저점을 깬 모습이 나왔다가 올라왔다가 어저께 내려오면서 결국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9월, 8월 달과 이제 10월 달 저점을 만들었던 그 라인대에서 뭐 했다? 지지를 받아줬다. 그러면 시장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란 부분이 이미 선반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반이 된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 증시가 반등이 나오게 될 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날 수 있고 쌍바닥을 만드는 구조가 현재 미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쌍바닥 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21선까지 돌파가 나올 경우는 더더욱 시그널은 강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첫 금리 인상했을 때 다들 뭐라 했습니까? 내년 미국에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추가로 얼마까지 할 수 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최대 4번까지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어저께 FOMC가 딱 끝나고 나니까 시장에서 경기 둔화 우려했다. 경제 지표를 보면서 점진적인 인상을 하겠다. 후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3월 달에 할 가능성은 없답니다. 왜? 경기가, 경제 지표가 그만큼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6월 달에는 할 수 있냐? 그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반반이 되냐 안 되냐? 그 정도 차이인 거죠. 그러면 올해 금리 인상을 많이 해봐야 2번밖에 못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어떻게 되냐? 딱 나온 거죠. 3월 달 오늘 약간 좀 느려요. 네. 자,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앞전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3월달에도 인상 한 번 할 것이다. 이 전망이 높았었죠. 근데 어저께 이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20% 밑으로, 20%대로 내려간 거죠. 즉, 3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월달 금리 인상이 없다면, 자, 신흥국이 추가적으로 통화가 약세일 때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으니까 시장 역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6월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6월달에 추가로 인상할 거냐? 역시 6월달 가능성도 50% 미만으로 확 떨어졌죠. 그래서 경제 지표라든지 뭐 중국에서 경기가 개선된다든지 어떤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6월달까지는 잘해야 한 번 정도 가능하다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우리가 미국의 달러가 강세 뛸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이 뭐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 달러화는 강세 뛸 것이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면 미 달러가 강세 뛰지 않고 오히려 약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것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좀 보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장에서 이제 8월달이죠. 8월달, 9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시장 급락에 떨어졌을 때 이때 뭐였어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달러가 강세 기조를 띄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약세로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방했다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신흥국이 우려가 된다 어쩐다 하면서 계속해서 달러와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지금 모양 자체가 세경이죠. 박스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탈한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신흥국에 대한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의 약세 구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 강세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약세가 된다면은 외국계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기까지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바로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되돌림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약간 속임수형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하락 여파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급증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역시 변동성은 좋습니다. 그러면 되돌림 자리에서 앞전에 맞고 떨어진 그림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 부분인데 똑같습니다. 자, 보도할게요. 여기만 보면 되는데 앞전에 다 설명해드렸죠. 박스권으로 가던 그림에서 돌파하면서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고 이 구간이 박스권 그림 그렸다가 꺾이면서 시장에서 1900 한번 건드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되돌리면 떨어지냐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갭으로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갭으로 올라온 자리가 마감된 자리까지 어디입니까? 1204원에서 1215 이 중간마디에서 딱 걸린 거죠. 즉 앞전에 요 추세 라인대에서 그대로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1204원은 내려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쌍봉 형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즉 앞전에 이렇게 봤던 그림이나 이렇게 봤던 그림이나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안 나온다. 신흥국 통화 약세가 제한이 된다.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거죠.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매도를 했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 매도는 거의 네이버가 좀 집중이 된 그런 케이스였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일부 종목들은 들어왔지만 앞전처럼 전기전자와 자동차 같은 시총 상위 중심으로 매도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신흥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가죠.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유가 같은 경우 앞전에도 제가 뭐라 말씀드리면 왜 시장에서 유가가 급등 급락이 나왔냐? 시장에서 앞전에 추세를 그리던 자리대에서 이 자리 이따 안 할 걸렸는데 이따 하고 나서 반등 저항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쌍바닥 패턴으로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쌍바닥 패턴 만들었으니까 유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월하겠죠. 왜? 달러 인덱스가 강세보다는 약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띄면은 상품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유가까지도 올라간다가 형성이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신흥국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 신흥국이 가장 문제된 게 뭐였어요? 달러의 강세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의 리스크,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산유국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된다. 이런 부분이었죠.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미국에서의 자금이, 미국계 자금이나 다른 쪽 자금이 신흥국으로 이제 유입되기가 충분한 조건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전에서 설명드렸지만 외국계 자금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 안 좋던 여건이 개선이 되면은 다시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 2013년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왜 그래요? 시장 자체가 빠진 만큼 빠진 것이 아니라 더 빠져서 그래요. 더 빠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분명히 개선이 됐고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구간대에서 모멘텀만 나오면 돌아가는 구조가 강하게 나오는 것이 현재 증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강한 것이 현재는 뭐예요? 이란에서의 경제제재 해제, 실적 받쳐주고 앞으로 중동에서의 발주 기대, 그리고 AIB를 통한 새로운 신규 수주 기대, 이런 것들이 건설의 주가를 크게 띄운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가는 겁니다. 너무나 싸니까. 그래서 현재 시장의 중심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지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거냐? 그것도 따져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차트는 똑같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21선 쌍바닥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21선 돌파가 나오냐.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 1900 돌파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대형주가 이제 21선을 상향 돌파냐. 왜? 종합주가지수는 이미 21선 쌍바닥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21선 쌍바닥이 나오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폭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왜? 쌍바닥이 그러시면은 쌍바닥 폭 마디가 엄청나게 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자리인데 시장에서 오늘 이제 21선 자리대를 내일 지지대에서 한번 살짝 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위쪽 방향한다면 단기 급등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오늘 거래대금을 보니까 거래대금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삼성카드. 그 지분을 삼성전자가 매각을 했고 삼성생명이 인수하면서 생겼던 그 부분인데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서서히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쏠린다가 아니라 정상이죠. 왜? 앞전에 한쪽으로 쏠렸던 그 수급이 서서히 풀려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짧게 N자형 상승 나면 얼마입니까? 상승폭이 61선까지는 바로 볼 수가 있는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받아치고 나서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얼마 잡아야 됩니까? 1930을 잡아야 됩니까? 1950을 잡아야 됩니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짧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위를 그냥 크게 보는 것이 제일 정답입니다. 시장에서 빠질 만큼 빠지니까 공포 분위기 만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 이쪽에 대해서 회피선이 나오고 이쪽이 한쪽으로 다 쏠려가서 다들 이쪽만 쳐다본다. 그럼 다들 이쪽만 가는 줄 알고 다 교체로 간다. 안 좋다고 그랬죠.
최소한 주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종목, 업종을 분석할 때 어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실적을 제시하고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타임이 정확히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도 있고 대신 한 가지는 확실하죠. 시장에서 주도가 어떤 게 된다는 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납득이 되면은 맞춰서 사시는 겁니다. 방송을 보는데 저 전문가는 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종목이 왜 좋은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원래 주식은 본인이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종목에 대해서 그래 이 전문가 여기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이 종목 여기까지 간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나도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자대에서 매수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자대는 매수할 만한 거야. 납득이 되셔야 돼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얼마 간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정말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시장에서 맨날 하락하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구간은 인내를 갖고 참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 하나씩 다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십시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단기적 시세를 많이 뽑은 종목은 뭘 해주신다? 비중 조절. 일부러 수익 실현을 해주시거나 또는 한번 팔아주시고 다시 잡으시거나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실제로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오늘 혀가 또 안 좋아요.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필히 보셔야 되는 종목 해서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개가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건설, 조선, 철강, 순수화학 딱 그러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다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끄는 것이 이 4개 섹터입니다. 모멘텀이 있고 실적 있고 밸류가 있으니까. 근데 현대건설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하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다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전체 그림이 세경이라고 그랬었죠. 세경 차트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미리 잡고 계속해서 버티는 사람은 힘들긴 힘듭니다.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왜? 계속해서 하단을 조금씩 깨니까. 직전 저점을 조금씩 깨니까. 그래서 앞전에도 종목들을 볼 때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렸냐면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기간에서 물량이 없으면 투매가 안 떨어진다. 이미 다 떨어뜨리는 종목이면은 거래를 안 실리는 하락은 무시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시장에서 지금 세기형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세기형이 돌파가 나왔으니까. 근데 바닥 대비세는 지금 현재 33%고 눌림 대비세는 한 25%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화요일날 바로 이 종목은 눌립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 매수. 목표가가 36,000원에서 39,000원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은 38,0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은데 한 번 더 상승하면 어떤 그림이냐? 지점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지지테스트 한번 받아줘야 되는 거고 또는 시장에서 단기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한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형주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급등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를 뽑으면은 숨고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숨고르기 구간에 조만간 진입을 한다는 점에서 비중 조절 또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청산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의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8천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8천억 정도.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좀 더 올라가니까 4조가 됐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 8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 적정 주가 아무리 못해도 재평가를 제대로 받으면 시총으로 볼 때 6조에서 8조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중기 목표가는 얼추 여러분들이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럼 시장에서 내일은 어떤 거 우리가 좀 봐야 되냐? 이것도 따져야 되는데 선물 차트에서 앞전에 제가 휩쏘다, 시장이 이제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물 차트 자체가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선물 쪽에서 대규모의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임계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선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조금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선물 차트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패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무슨 패턴이냐?
요 구간대에서 상가 패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역헤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상가 패턴을 만든 거죠. 그 오늘 저점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상가 패턴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러면 상가 패턴 안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 목표치를 우리가 잡기가 수월해요. 지금 기본 목표치 이만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방향을 잡아주면서 추세 전환까지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미증시가 반등이 잘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냐? 지수를 한번 세게 뽑으려 할 겁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국내 증시로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시장에서 순환적인 부분에서는 어저께 이제 증권을 말씀드렸지만 삼성증권이 오늘 잘 가긴 했지만 아직 시세폭이 많이 남았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뭘 봐야 되냐? 시장 자체가 세게 한번 튈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900엔 안 할 때 올라탔지만 실제 1900은 큰 의미가 없어요. 과매도 구간 아직까지 똑같은 겁니다. 세게 튈 때 그러면은 못 간 섹터가 뭐냐? 못 움직인 종목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납폭과대 웬만한 거 다 나왔죠. 납폭과대 돌아왔고 지금 시장에서 이끌어가는 주동 업종들은 한번 좀 실 구간에 거의 임박을 했다. 그러면 가야 될 거 뭐예요? 시총상위 IT와 차가 가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 오히려 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섹터가 그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봐야 될 게 뭐예요? 현대차 이런 종목을 봐야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주가 급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왜? 실적이 좋고 원샷번 관련해서 지주회사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저런 성장성이 다시 부과된 겁니다.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의 최정점이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앞전에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서서히 이슈가 되면서 재부각이 되니까 실적도 괜찮게 나왔던 부분이 현대모비스 주가를 급등시켜버렸죠. 그에 반해서 완성차, 현대차나 기아차는 시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기대치보다 좀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똑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좀 쉬는 구간 들어왔을 때는 반대로 현대차나 기아차 등 완성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면 대형 지수가 현대차도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죠. 왜? 21선 저점은 앞전에 이 라인 때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냐? 없죠. 없습니다. 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밸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이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 돌파만 남아있는 케이스인데 언제 돌파할 거냐? 그 차이인 거고 외국인 매수만 들어오면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적으로 13만 6천에서 7천 사이에서 접근을 하면 되고 돌파가 나오기 때는 단기적으로 우선 14만 7천에서 15만 1천 이런 가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리 잡고 돌파하냐 못하냐 시장에서 더 크게 가냐 못 가냐 나중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시장이 돌아갈 때 전차가 시장을 먼저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낙폭 과대에서 모멘텀이 있었던 조선철강, 순수화학, 건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시장에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은 낙폭이 굉장히 컸던 애도 움직이고 호텔신라 이런 거는 단순 낙폭 과대로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은행, 증권 이런 쪽이 움직여줬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시총상이 전차가 남는 겁니다. 그 시총상의 전차까지 해서 지수를 한번 확 뽑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이 한번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죠. 근데 외국인 매도가 최소한 앞전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어제와 오늘 확인했으니까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달러 인덱스 하락과 그리고 유가의 반등 이런 모멘텀을 가지면 신흥국 자체가 돌아갈 수 있고 신흥국 내에서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쪽이 국내이기 때문에 더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오늘 깡센커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시간이 항상 바빠요 하다 보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